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이 트럼프가 지금 불을 당겼고 거기에 중국의 지금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63조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갖다가 매기니까 중국이 돼지고기 등에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어제 첫 보복 조치를 내놨어요. 자, 중국 재정부가 냉동 돼지고기,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주로 농산물입니다. 농축산물입니다. 128개에 30억 달러에 대해, 즉 3조 원이 좀 넘는 어떤 액수에 대해서 15에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했습니다. 자, 미국이 600억 달러에 이르는 관세 보복을 하고 또 무역확장법을 적용을 해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 관세를 매기는 부분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트럼프의 지지 계층이 있는 미국의 중서부, 주로 농업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농민들의 지지를, 이 미국에 보면 이 중간 농업지대에서는 주로 트럼프를 다 지지하죠. 공화당을 지지하고요. 그런 농민들을 고통받게 하는 일종의 보복을 핀셋으로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대미 관세에 대해서 미국은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부터 중국이 중단해라. 중국의 보조금이 이 원인이었다. 그리고 중국이 과잉 생산하는 철강을 미국에다가 덤핑 수출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고 시장을 교란시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관세 전쟁이요, 지금 전 세계의 정시를 교란시키고 전 세계의 경제를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2일자 주식이 상당히 하락을 했고요.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과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기업 아마존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죠. 아마존의 오너인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우주선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민간. 트럼프를 우주로 쌓아 올리고 싶다, 이런 표현도 쓰고 트럼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장 반대에 서 있죠.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오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대선 때부터 최근까지 트럼프 때리기에 앞장을 서니까 트럼프가 이 미중 관세 전쟁을 벌이는 하나의 축과 더불어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연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부도덕한 범죄 집단이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직접 말함으로써 아마존의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이 베조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반독점법을 적용할 거라고 해서 3월 28일자로 아마존의 시총 32조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식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트럼프가 아마존이 세금도 안 내면서 미국 우체국을 배달부로 이용해서 수천 개의 소매업자를 파산시킨다. 트럼프가 이 아마존을 공격하는 부분에서요, 매우 전략적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소매업자들이 다 동네마다 가게를 가지고 있었죠. 한국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동네에 소매업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일부 식당 빼놓고는. 왜 없어지냐? 전부 전자상거래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니까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택배가 한국처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택배하는 사람이 도심에나 있지, 전국에는 우편 배달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저렇게 큰 나라에 캘리포니아에서 택배를 어디까지 할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공적 기구인 우체국이 전부 아마존의 배달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미국 우체국은 아마존 물건을 배달할 때마다 1.5달러씩 손해를 본다. 모두 수십억 달러 손해를 본다. 왜? 배달료가 실제로 이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못 따라가죠. 원래 우체국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아도 이렇게 우체부를 이용해서 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국민들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미국의 IT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소매업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미국 우체국에 이렇게 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또 자극하면서 지금 이런 시비를 걸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아마존을 공격하면서 일주일간에 이 아마존의 시세 총액은 주식은 12%가 빠져서 95조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 아마존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아마존이 지금 무인 가게까지도 운영하면서 앞으로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오너인데 이 베조스가 트럼프 검증팀을 꾸려가지고 대선 때 철저하게 틀었고 트럼프의 각종 문제를 까발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워싱턴 포스트가 아마존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베조스의 수호자이고 세금 도피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후보 때 아마존을 반드시 손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다가 이런 아마존과의 대결까지 트럼프가 싸움을 벌이는데요. 트럼프의 말이 일면 맞고 일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트럼프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자신의 지지층에게 보내는 겁니다. 미국의 공공기관에서 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또 미국의 사라진 소매업자들의 이 자기 미워하는 사람 두들기면서 한마디로 선동을 하죠. 이번에 이제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을 트럼프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 후유증을요? 알죠? 중국이 틀림없이 미국의 농산물을 건드려서 중국이 지금 과일이나 돼지고기 이런 걸 제일 많이 사가는데 콩이나 이런 부분을 건드리면 아마 미국의 농민들이 트럼프를 대부분 지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릴 거다.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트럼프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아마 이런 중국의 관세 보복에 의해서 고통받는 미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저 독한 중국이 당신들을 괴롭히고 있다. 나야 당신들을 위해서 조치를 마련할 거니까 같이 싸우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결집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 편으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라는 부분을 뛰어넘는 정신적 동질감이 생기게 되겠죠. 자, 지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이요. 과연 무엇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은 단지 중간 선거에서 중국이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때려서 그야말로 미국의 일자리를 다 없애버린 중국이라는 나라의 저가 저임 가공 수출 행태를 미국 국민들한테 까발려서 나는 저걸 더 이상 두고 안 본다. 조지 W. 부시나 클린턴이나 더 나아가서 오바마는 그렇게 못했지만 나는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무역 전쟁 나아가서 한번 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걸 트럼프가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감히 당장 미국도 싸움이 나면 출혈이 상당히 생기고 중국도 출혈이 생기는데 이걸 감수하면서 중국하고 한번 붙어보자라는 이런 거대한 싸움을 미국 대통령 중에서 과연 할 수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 없죠. 그런데 트럼프니까 이걸 무지하게 밀어붙여서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지금 주식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더 큰 데미지는 중국이 입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되고 난 뒤에 3월 달에 자신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시진핑을 불렀습니다. 그때 북한 문제를 한 100일간의 해결 좀 하라. 그러면
나는 당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기회를 줬죠. 시진핑은 작년 10월에 전인대에서 사실상으로 황제로 등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미국하고 무역전쟁이나 통상전쟁, 환율전쟁을 붙으면 안 될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나바도라고 미국에서 제일 반중적인 시각을 가진 교수를 국가무역위원회로 이렇게 위원장으로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접촉도 잘 못했는데 트럼프를, 이 트럼프 옆을 얼쩡거리다가 게리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내보내면서 나바로 쪽으로 트럼프가 힘을 실어준과 동시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때 게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반대를 했죠. 미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무엇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일으키느냐? 그럼 취임 초에는 왜 한동안은 중국의 시진핑과 잘 지내고 기회까지 부여했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요. 지금 북한의 비핵화도 이 문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연결되어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일종의 반미, 친북, 친중 성향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다양한 이유 중에 메인 이슈는 미국의 한마디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저소득 노동자층에 대한 이 시각을 트럼프가 대표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 방을 보여주겠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리고 아메리칸 퍼스트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이면에 중국이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의 모습을 미국 쪽에 보여줬다면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미국이 중국을 통상이나 환율 문제를 많이 지적해놓고 그걸 유예시켜줬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미국이 까탈스럽게 나왔느냐? 시진핑이 작년 10월에 사실상 황제로 취임을 하고 올해 이제 3월에 등극을 했잖아요. 그때 결정을 받고 올해 등극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럼 10월 달에까지 미국의 트럼프가 시진핑 당신한테는 내가 해줄 만큼 다 했다 했고, 시진핑은 그 직후에 한국에 들러서 중국에 온 트럼프에게 11월 초에 8일입니까? 베이징에서 자금성에 올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지요. 그래서 트럼프는 기분이 좋게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는 시진핑이 미국에 투자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다 뻥이고 반복되는 거고 재탕 삼탕이고 실질 내용이 별로 없다. 니는 뭘 얻었냐고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서 중국은 항상 하는 척만 하고 또 제재 압박을 흔들거나 반대하고 이러면서 애를 먹였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와 미국의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강경파에서는 이제는 중국을 경제적으로도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손을 볼 때가 됐다는 거죠. 외교 안보적인 것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친북 친중화예요. 자, 그래서 경제와 외교 안보적으로 중국과 일전을 불사하는 것이 미국의 타격도 농업이나 몇 군데에 나오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라고 미국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중국이 보유한 채권을 미국에 팔겠다고 하지만은 경기가 좀 회복되는 이 시점에서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직후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서 중국이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살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중국은 채권 가격 하락을 감수하고 과연 그 채권을 자꾸 풀면서 자기 살을 스스로 베어낼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트럼프가 볼 때 시진핑이 자기가 관세 보복을 좀 한 거나 하면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서 야, 좀 그러지 말고 봐주라. 나도 북한을 좀 쪼을게. 저거 내가 해결을 할게. 그래서 경제든 외교 안보적인 문제든 하나라도 해결을 하는 부분을 중국이 하면 트럼프는 아마 이쯤에서 그만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시진핑이 보라는 듯이 미국이 경제 보복을 공언하고
60조 규모의 보복 관세를 매겼는데 시진핑은 겁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김정은이 북경에 와 해가지고는 김정은이한테 내 말 잘 듣고 미국한테 계속 붙어. 비핵화 너 절대 하지 마. 내가 봐줄게. 미국 너 못 쳐. 그리고 뭐 제재, 경제 지원 그래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거니까 니는 세게 붙기만 해. 말로만 비핵화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딱 물고 늘어져.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확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래 네가 한번 끝을 보겠다면 내가 봐주지.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불확실 요인은 미국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이제 개입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이제는 어렵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중국이 발을 빼고 사실상 북한을 지원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쌍궤, 쌍중단이니 신육자회담이니 이러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말로만 비핵화하고 실질적으로는 시간을 끌면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도록 이렇게 밀어주고 있지요.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중국과 북한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판의 무역전쟁, 관세전쟁, 환율전쟁을 전방위로 한번 붙어보겠다. 그 이면에는 미국의 국민들 내부에는 잠재적인 적이 사실상 소련이 망가진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이 까불었지만은 솔직히 미국의 상대는 못 되는 국력이었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그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국은 그야말로 중국과 닥치는 대로 붙어줄게 하면서 지금 개싸움을 할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미중 간에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 외교 안보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문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충돌,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형태가 지금 일종의 패권 전쟁의 시작으로서 무역 전쟁이 1차적으로 난 겁니다. 자, 중국이 지금 잠에서 깨어나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 그런 중국은 미국을 꺾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서 도강양해라고 해서 엎드려 있었지만 이제 굴기를 해서 미국의 싸움을 우리가 받아쳐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IT나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싸움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오바마는 회피했지요. 오바마는 비겁합니다. 스마트 외교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게 좋다고 쿠바하고도 적당히, 이란하고도 적당히, 중국하고도 적당히 해오면서 지 이미지만 뺀질뺀질하게 관리를 했죠. 사실 미국의 소수인종 출신으로서 첫 대통령이 된 오바마로는 이런 광범위한 전쟁을 벌인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자신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은 아예 근처도 가지 않고 이미지 관리만 뺀질뺀질하게 한 거죠. 조지 W. 부시는 좀 머리가 안 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별 생각이 없었고요. 거기에 반해서 트럼프는 중국하고의 싸움을 자기가 선호한다라는 부분에서 일종의 희열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큰 일이 벌어져야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선에 나가는 것만큼의 저 사람이 평생에 재미있었던 일이 없고 어떻게 보면 결과를 뛰어넘어서 일종의 자기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당에서 후보 자리를 쟁취하고 또 모든 언론이 자신을 주목하는 데서도 충분히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가 이제 욕심이 또 다른 목표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역사상 누구도 해보지 못한 미국을 다시 강하게 세우는, 미국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굽히거나 양보하는 것이 아닌 문제 제기를 누구에게든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내가 하늘이 줘서 맡았다라는 일종의 소명의식으로 무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이 싸움에서 미국의 희생이 생기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민들 전반이 이런 싸움이 격화가 되면 또 애국심으로 무장을 하고 특히 저소득층이 자신이 농산물에서 일자리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지금 한두 달 볼 거예요. 간을 5월 달까지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북한 문제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이 패권 전쟁 차원의 무역 전쟁을 중국과 전방위로 11월까지 확산시켰어요. 미국 국민들이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그래도 트럼프 너는 한번 해보네 하는 부분, 그 결과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결과야 빨리 나오겠습니까? 한참 걸리지요.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나자빠질 때까지 가지도 않을 거고 또 그런 과정이 당대에서 표시가 나지도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트럼프는 그 전쟁을 11월 달까지는 판을 크게 벌려가지고 김정은이하고 티격태격하기보다는 중국을 상대로 때리면서 저자들이 김정은이도 배우다라고 거기에 무역, 통상, 환율부터 시작을 해서 외교, 안보, 핵 문제까지 넣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편과 남편을 갈라서 공격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인 문제인 게 트럼프가 선을 딱 가를 겁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자, 아베가 최근에 트럼프한테 한 서너 가지 섭섭함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뭡니까? 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베한테 통보 안 해주고 철강에서 일본을 안 빼주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김정은이가 베이징 방문하는 걸 일본에 안 일러줬다. 미국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아베가 그리 이렇게 미국에 딸랑거렸는데 이 미국이 아베를 이랬다. 그러면 아베가 가서 트럼프 앞에 따지겠어요? 아니죠. 그래도 내가 제일 열심히 이 싸움을 해왔는데 우리 관계를 회복해서 또 싸웁시다. 이제 아베는 더 충성을 맹세할 거예요. 왜? 자기 목도 지금 달랑달랑하는데 여기서 미국과 붙으면 끝이지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서라고 캐나다, 멕시코, 뭐 영국, 캐나다 뭐 이 다 줄을 세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너는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우리 지금 환율 문제요. 자, FTA의 보고서에 거기에 부속 문서에 환율을 미세 조정하는 부분을 사전에 이야기한다 되어 있죠. 사실 이 말이 좀 쉽게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입니까? 이제 한국이 정부가 개입을 해서 환율 통제를 하지 말라고 미국이 경고하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사이에 환율이 지금 급속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1058원에 지금 환율이 있습니다. 올해 아마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아마 더 내려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중 간의 글로벌 시장 왜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요. 이게 단순하게 통상 문제만도 아닌 거고 이게 외교 안보적인 문제, 미국 내부의 잠재적으로 도살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 문제, 지금 손을 봐야 된다라는 타이밍의 문제, 북핵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뒤섞여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싸움이 판이 커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지금 이러다가는 FTA에 대해서 북핵 폐기 이후에 서명하자마는 폐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하고 FTA를 다시 파기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미국이 압박을 해서 뭐 달고 싶어 달았겠습니까? 어쨌거나 관계없는 게 비슷한 게 거기 들어있어요. 환율 문제. 그래서 한국이 환율 손대지 마라. 지금부터 손대면 미국이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경고로 4월 달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협박이죠. 자, 이것만 있겠습니까? 통상 환율이 죄다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사과, 배 같은 한국의 과일에 대해서 또 미국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이게 이제 좀 있다가 반도체니 반독점이니 이제 쭉 번져가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4번이다. 이 금리가 또 한국의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에서 한국이 줄 잘못 서면요. 문 정권이 북한하고 아무리 협상 잘하고 해서 무슨 뭐 연방제로 가든 통일로 가든 관계없이 한국은 쫄딱 망해갖고 가게 될 거고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지하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